자, 여러분, 이제 93회 전산세무 2급 이론 문제 재무회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회계 정책 또는 회계 추정의 변경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회계 정책의 변경은 말 그대로 정책의 변경이고, 그다음에 올바른 방법으로 기업회계 기준에서 인정된 방법으로 정책을 방법을 바꾸는 것은 회계 정책의 변경이라 하고, 추정의 변경은 이렇게 그 숫자 뭐 내용연수라든지 대손율이라든지 이런 숫자를 변경하는 것은 추정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자, 1번 문제. 회계 추정의 변경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추정의 변경은 이렇게 2번부터 잘하자. 지금부터 잘하자. 그러니까 옛날 것을 다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진법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전진법.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여기에 소급법은 정책의 변경을 소급법으로 하죠. 정책의 변경을 소급법으로 한다. 다음 문제 2번 봅니다. 두 번째 보시면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죠. 자, 정책의 변경과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회계 정책의 변경에 의한 누적 효과를 먼저 계산한다. 동시에 일어나면 먼저 정책의 변경을 먼저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회계 변경의 효과를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으로 구분이 곤란하다. 그럴 때에는 여러분 지금부터 잘하자.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장부를 뜯어 고치는 것은 여러분 뭐가 됩니까? 정책의 변경이 정진법이고 정책의 변경은 무슨 법이다? 전진법이다. 소급법이다. 소급법. 그다음에 추정의 변경은 무슨 법을 한다? 전진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4번. 회계 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더 신뢰성 있고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회계 정책의 변경으로 할 수 있다. 당연하죠. 예, 좋은 얘기네요. 자, 1번에 틀린 것은 몇 번이라고요? 예, 1번에 틀린 것은 1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2번 봅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 취득 시 회계 처리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국채, 공채 이런 채권을 매입할 때 이런 얘기죠. 회계 처리와 관련해서 국채와 공채를 불가피하게 내가 사고 싶지 않아도 사야 돼. 왜? 국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했어요. 이런 채권을. 특히 자동차 같은 거 취득할 때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당 채권을 실제 매입가액과 채권의 공정가액, 내가 지금 100만 원에 샀다면 100만 원, 그러면 지금 그게 시가가 70만 원 차이 난다면 차이 나는 금액이 30만 원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 구입가액이 더 비싸죠. 예, 그리고 시가는 지금 70만 원짜리밖에 안 가요. 그런데 내가 지금 100만 원 주고 샀어요. 차이 나는 금액이 30만 원은 차이 나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어? 이게 맞죠? 왜 이렇게 됐지 번호가? 자, 요 번호가 1번은 번호가 맞죠 이게?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이 30만 원은 해당 자산에 포함한다. 만약에 차를 샀으면 다 같이 무슨 운반구? 차량 운반구에다 포함한다. 이런 얘기고. 다음 두 번째. 건물을 증여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건물을 증여받았어요. 토지를 증여받았어요. 우리는 이것을 장부에다가 자산 수중이라고 장부에다 기록하죠.
공정가치, 즉 시가로 장부에다 기록하죠. 그런데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원가를 계상하지 않는다? 장부에다 기록하지 않는다? 틀렸어요. 자산 수중이익이라고 해서 공정가치로 시가로 장부에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2번에 틀린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 틀렸어요. 3번은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했어요. 그 철거 비용은 전액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자, 여러분 지문을 내가 읽어주는 이유는요. 이 지문이 그대로 우리 시험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도 반드시 지문을 꼼꼼하게 읽어봐야 돼요. 다음 정부 보조금으로 자산 취득 시 해당 정부 보조금은 해당 자산의 취득 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맞죠?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기계장치를 샀어요. 기계장치라고 써볼게요. 기계장치 구입했을 때 1억 구입했어요. 1억이라고 써볼게요. 그 밑에 정부 보조금이라고 이렇게 써 있다면 예를 들어서 9천만 원이라고 써 있다고 해볼게요. 정부 보조금이 9천만 원 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계장치를 산 건 1억 주고 샀는데 정부에서 보조받은 것이 9천만 원이 있구나. 그러면 실제로 우리 회사에서 기계장치로 구입한 것은 1,000만 원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차감하는 형식, 바로 정부 보조금은 해당 자산에서 차감한다. 빼서 새로운 금액으로 여러분 평가를 한다. 차감적 평가 규정이죠, 이게. 정부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그래서 이거 맞았죠? 됐습니까? 다음 몇 번입니까? 3번 가볼까요? 3번은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정해법. 여러분 유효이자율법은 틀렸죠. 유효이자율법은 언제 쓰는 거냐면 사채 발행할 때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가상각 방법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그 중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틀렸고요. 2번 읽어봐야 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부적으로 창출했다. 내가 스스로 잘났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러면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다음 3번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로서 과거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인식을 했어요. 비용으로 과거의 비용으로 인식했어.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맞네요. 과거에 비용으로 처리했는 것을 다음 연도에 자산으로 처리할 수는 없어요. 지나버린 건 비용과 수익과 비용은 일단은 비용으로 처리했으면 그 해 연도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음 연도로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당연한 겁니다. 다음 무형자산의 상각 대상 금액은 그 자산의 추정 내용 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비용으로 배분한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비용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체계적인 방법을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는 무형자산은 무슨 법으로 한다? 정해법으로 한다. 라고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4번 가볼게요. 4번은 자본 조정. 다 같이 자본 조정을 봅니다. 자본 조정. 이것은 여러분 자본 조정이야. 자본 조정. 자본 조정. 다 같이 무슨 조정? 자본 조정. 여러분, 자본 조정은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자, 자본에는 자본금,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본잉여금, 세 번째는 뭐예요? 자본 조정. 네 번째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익, 잉여금 이렇게 구분되잖아. 자본금은 주식 발행한 거 아니죠? 자본잉여금이 뭐예요? 감자.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감자 차손, 아니, 감자 차손이 아니라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주식 거래를 통해서 이익 난 게 자본잉여금이에요.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 이것은 바로 자본거래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본거래인데 자본금도 아니고 자본잉여금도 아니다. 그러면 자본조정에 속한다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자기 주식 여기에 들어가네요. 자본조정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자본조정 맞네요. 감자차손 자본조정 맞습니다. 근데 매도 가능 조건 평가 손익은 바로 여기에 들어가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들어가죠. 그래서 4번의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 계정과목 및 적용 동력에 들어가서도 찾아보면 쉽게 답을 찾아낼 수 있다고 그랬죠? 다음 5번 가봅니다. 5번은 자,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 그랬습니다. 자, 3월 1일이에요. 예상으로 판매했어요. 제품을. 그러면 여러분 제품을 예상으로 판매했나요? 여기가 제품 매출이네. 그러면 여기다 제품 매출 잘못했어요. 제품을 예상으로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이지. 제품 매출 얼마냐면 1,000원 곱하기 10,000달러 하면 1,000만 원 맞나? 1,000만 원. 그리고 예상으로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맞습니까? 그러면 3월 1일 분기를 하단에 가보자. 3월 1일에 회계 처리할 때 차변에 예상 매출금 계정 과목 쓴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다음 3월 1일 대변에 제품 매출. 제품을 매출했으니까 제품 매출이라 그래야 되는 거 맞죠? 예, 1번도 맞고 2번도 맞았습니다. 그러면 3월 31일 요거 분기를 보러 갑니다. 자, 10,000달러 외상 매출금이 보통임 계좌에 입금됐다. 적용 환율은 1,050원 간다. 그러면 1,050원 곱하기 10,000달러 하니까 1,050만 원이 들어온 거죠? 1,050만 원이 들어온 거고요. 자, 외상 매출한 것은 얼마, 받을 돈은 원래 얼마였어요? 1,000만 원. 원래는 1,000만 원이었어. 그치요? 1,000만 원짜리를 내가 지금은 환율이 올라가지고서 1,050만 원 돈 받았네? 이익 봐서 기분이 좋지요? 여태 쓰는 이름은 다 같이 무슨 이익? 애환 차익이라고 한다. 다시 한번 무슨 차익? 애환 차익이라고 한다. 결산 때 쓰는 것은 긴 거 쓰라 그랬죠? 애화 환산 이익 그것은 결산 때 쓴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3번 보면 3월 1일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온 거 맞네요. 이것도 맞았어요. 3월 31일 회계처리 대변에 예상매출금 감소 맞고 애화 환산 이익 요거 틀렸죠? 애화 환산 이익은 결산 때 쓰는 거라 그랬잖아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는 애환 차익이라 그래야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다 하셨습니까? 예, 여러분 재무회계만 하면 되는 건데 재무회계 5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6번부터는 원가니까요. 재무회계까지 끊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